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목소리 스튜디오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돼서 설레이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의 말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보다 환한 자유 대한 속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비롯한 제도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수록 그 현상 밑에 있는 깊숙한 본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1월 15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시면서 자필로 쓴 국민 담화문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윤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한 한 정당,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 대한민국을 먹기 위한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선거를 왜곡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정선거 토론으로 600만 이상이 봤는데 이상할 일 많지 부정선거 토론 이후에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구나, 부정선거가 맞구나, 심지어 제 중학교 동창마저도 전화가 와가지고 주연아 잘 지내냐,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 대한민국에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진 게 맞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재명이 지지한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가 수면 위로 올라가면은 안 되는 자들이 있고 안 되는 그 카르텔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조중동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조가 있는 거의 모든 언론, 그리고 사법부, 검찰, 경찰, 그리고 정당,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닌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되는 국민의힘조차도 어마어마하게 개입된 그런 거대한 카르텔이 있고 이를 수면 위로 의도적으로 안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싫은데 계엄 사과나 그 이후에 전륜 선언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부정선거 끝장 토론 이후에 국민적 의혹의 증폭을 쟁점을 전환시킴으로써 바꾸는 그런 걸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이상하게도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점이 국민들에게 증폭되고 알려지고 이걸로 인한 국민심이 폭풍화되어서 태풍이 되어서 정치권과 언론, 한반도를 덮는 것을 무서워한 나머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쟁점을 전환하고 덮으려는 무리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 당시 7시간이 넘는 토론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때 몸에 그 요로결석 때문에 세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통증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좀 장기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저희가 1대3 구도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들을 더 얘기를 하면 제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용돈 PD님이나 전환기 사님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진짜 10시간 넘게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빨리 종결시켰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준비한 자료도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투표 마감 이후에 투표수가 줄어들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투표 조작, 개표 조작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 또 선거 중에 투표, 개표 흐름을 보면은 투표수와 개표수가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은 투표 수가 누적돼가지고 계속 일정하게 증가를 하잖아요. 결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구 대선도 그렇고 4.10 총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6.3 대선에서도 투표 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예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요. 그것도 다 캡처한 게 있거든요. 그런 점을 못 보여드렸다는 게 좀 아쉬웠고 평창동 사전투표소에서 4번 투표한 사람 그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영상 자료를 2개만 준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명백한 6.3 대선, 4.10 총선 많은 국민들이 그 선거감시 등을 통해서 모은 각종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모두 다 알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는 명백한 팩트고요. 이걸 더 이상 음모론으로 돌리거나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고 정치권, 언론, 사법부, 검경이 일제히 덮을 뿐이지 더 이상은 이걸 덮지 못할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미 그 작년 6월달 6월 26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우리 한국 시간은 6월 27일 날 대한민국의 6.3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국제선거감시단의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가 미국
미국 법무부, 국무부, 미 의회, 백악관, NSC 등에 전달이 됐고요. 그 멤버 중 1인이었던 존 밀스 대령은 미 국무부의 차관보 대행이라는 고위 관료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 끝장 토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지만 그걸 덮는 무리로 인해서 조금 희석화되고 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이가 얘기했듯이 관내 사전투표 이를테면은 진동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투표를 했던 거 아닌가 실드를 쳤죠. 파주시 진동면 같은 경우에 2020년 3월 인구수가 159명, 2020년 4월 인구수가 1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자 수가 181명입니다. 그다음에 철원 근문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준석 대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관내 사전투표로. 진동면 인구가 159명인데 투표수가 181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찾아봐서 했더니만은 이거 네. 결국 관내 사전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관내 사전투표. 관내 같은 지역이죠. 예를 들어 제가 동탄에서 삼동 사는 사람이라도 1동가 투표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파주죠. DMZ 구역입니다. DMZ.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무효소송에서 이거를 밝힐 수가 있잖아요. 저는 소송의 대리인이니까 이거 살펴보자 했는데 못하게 합니다. 아까 주민등록번호, 선거인 명부 살펴보면 되죠. 우리 법원은 안 합니다.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지금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통선, 민간인 투입 통제 구역에서는 쉽사리 갈 수가 없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민통선 지역을 간다, DMZ 지역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 동공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준석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농번기여서 거기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간 김에 투표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반론이 있었으면 또 다른 반론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2016년도의 투표 결과랑 2020년 투표 결과가 너무 달라요. 2016년도의 결과는 이제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은 극명하게 투표 결과가 달랐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관위나 이준석의 주장대로 그 사람이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민통선 출입 통제 지역은 명단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명단을 까자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런 거를 다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그것조차 밝혀지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지금 문제는 지금 파주시 진동면은 없습니다. 장단면으로 바뀌었어요. 행정구역을 통폐합시켜 버립니다. 왜? 진동면의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부천시 신중동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주민들이 18,210표를 투표를 했다.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6,134표까지 합치면은 뭐 24,000명이 넘게 투표를 했다. 근데 다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를 한 곳이 있습니다. 부천시 신중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게 두려워서 선관위는 그 다음에는 부천시청에 있는 그 사전투표소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떳떳하지 못하는 정황들이 있었던 거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들에 대해서 다양한 검증 방법이 있는데 선관위 대법원은 이러한 검증 방법을 무시를 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부정선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2017년, 16년 당시에 저에게도 이제 부정선거 제보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야 라고 해서 사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관시하는 분들이 일견 이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고요.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단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인간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뛸 수가 있습니까?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배송 경로가 지멋대로이고 경로뿐만 아니라 수신인, 발신 자체가 미도달 상태인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면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원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되게 말하기를 꺼려하다가 재검표장 4군데를 가서 직접 가짜 투표지를 보고 이거는 부정선거가 명백하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대통령 그 선거에서도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대를 조직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고 심지어는 이번 10팩 연설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반국가 세력이 합작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세계의 우파 정치인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위해 기립박수를 던졌을 만큼 지금 중국 공산당의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 개입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없다 혹은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에 부정선거가 공론화되지 않았을 때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공론화되었고 심지어 끝장 토론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집행연설 그 외에 수많은 국민들의 알림 외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를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가장 근간인 주권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난도질하고 그 존재조차 말살시키려고 하는 매국과 다름없는 것인데 개인적인 자존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이 국적이 어디냐까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나라를 먹는 또 다른 방법, 전쟁 이외의 또 다른 방법이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유린한 것이 과거로 치면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강제 투여가 있었죠. 제가 이제 백신 패스 정책을 막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집행정지를 통해 가지고 마트, 백화점, 그다음 청소년 백신 강제를 금지시키고 식당, 카페에 대한 백신 패스 정책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금지시킨 변호사인데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백신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일으킨 정부가. 권력을 그냥 무시를 하면 나에게 안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방치한 결과 나보다 못한 자들이 지배를 받는다는 그 격언을 넘어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도둑놈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권이 나온다. 무엇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요.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여론조사 결과가 뭐 거의 70% 육박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재명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을 하나요?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완전 친중 정책이고 최근에 철회됐다고 하지만 중국인들 캐리 서비스하는 그런 예산안까지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선거 왜곡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는 나의 생명을, 나의 신체를, 나의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정책을 남발할 수 있는 자를 그 부정선거 카르텔이 뽑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는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식이, 반상식이 일상화되고 우리에게 강제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그만큼 부정선거가 위험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을 계엄한 이후에 몇 번 배웠습니다.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신 이후에 연락을 할 창구가 없어서 접견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집회도 다녀왔고 부정선거 끝장 토론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뵈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기도 했었고요. 제가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해서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간의 경위라든지 안부라든지 부정선거 끝장 토론 얘기라든지 집회 연설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안부 등을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제가 방문한 날 안과 시술을 받으셨는데 이전처럼 머리 염색을 하지는 않으셔서 백발이 좀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또 말씀도 잘 하시고 잘 얘기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지금 사실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이제 권력을 뺏겨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죠. 또 윤 대통령을 따랐던 많은 분들이 뭐 옥에 계시던가 여러 가지 지금 사법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게 이제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좀 크게 보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긴 했지만 이재명 정권이나 중국 친중파들이 장악한 이 현재의 질서가 베네수엘라처럼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또 국제적 상황이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마두로가 축출되기 전까지 27년 동안 차베스 마두로를 겪으면서 상당히 망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떠났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좌파 정권을 넘어서 공산 정권 그리고 중국, 북한과 바로 이웃한 나라로서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협에 딱 직면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심장부에 그들의 졸개가 우리나라를 지배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를 잃고 또 사회주의 경제 속에서 빈곤하게 살아갈 게 제일 걱정이 돼서 하루속히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 위험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이라는 것이 사실 명백하죠. 이 불법 탄핵이 무효가 된다면은 윤 대통령의 지금 지위는 대통령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통령 지위가 만약에 부정선거였다면은 그 지금 현재 대통령 지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은 무효가 되고 불법 탄핵도 무효가 되면은 윤 대통령이 복권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마련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역시도 불법 탄핵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체가 불법 탄핵이었다라는 점, 이것이 사실 한번 제대로 바로잡힐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바로잡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세력, 친중 세력에 의해서 나라 질서가 완전히 엎어지고 반국가 세력이나 친중파 세력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자정력을 지금은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자체가 친중파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이 판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 전체의 대각성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세력, 반국가 세력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자유동맹,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계몽으로, 그리고 부정선거 끝장 토론으로, 그리고 CPEC 연설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1차 계몽, 2차 계몽, 3차 계몽이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이런 1차, 2차, 3차 계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내 그리고 국외 계몽된 사람들이 미국과 연합을 해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자유의 혁신 당원은 아닙니다. 당원은 아니지만 한교안 대표님과 그리고 자유의 혁신을 엄청나게 응원하는 사람이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정치인,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창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거를 하는 정당이 자유의 혁신이고 한교안 대표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한국 단장입니다. 혹시나 하는 이유 때문인데요. 부정선거 관련된 특검이 있을 경우에 당직을 가지게 되거나 당원이면 특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부정선거를 조사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특정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당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부정선거 문제는 당직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이제 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당의 소속이기보다는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접근을 하고 조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당원이 되지도 않고 당직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당원이기도 하고 당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반국가 세력이 더 이상 날뛰는 것을 보기 싫다. 그리고 양심 있고 소신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음모론으로 돌리는 세력들도 있었고 이걸 왜곡해가지고 탄압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의지가 있고 이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움으로써 재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양심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음모론으로 돌리고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로 왜곡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정선거를 많은 정치인들에게 알렸지만 그 정치인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숨기기 바빴고 자기가 못하니 나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정치인이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나. 저는 그들의 태도에 너무 실망스럽고 미국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애국가의 마지막 구절이 용기 있는 자의 집 그리고 자유의 땅이라는 The land of free, the home of the brave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비겁한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기생해서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는데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이 모범적인 정당으로서 많은 국민들을 이끌고 그러한 생각을 정책으로 법률로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실패에서 첫 번째가 윤 대통령의 복권, 윤 어게인을 외쳤고 다른 사항으로 한국, 미국의 부정선거 공동조사하자라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측 부정선거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이제 대표님께서 판단을 하셨고 제가 이제 한국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의 단장이 되었고요. 린델 회장이 사이버팀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3 지선에 보궐선거도 포함해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사이버팀이 이제 보내지는 게 또 확정이 되었고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과 또 교류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항상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역발상으로 한국을 이 부정선거 척결의 테스트베드 선행적으로 이 나라에서 한국 부정선거를 경험을 해보면 미국에도 되게 좋은 해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적극 관여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과정까지 이어진 것이 기적의 여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한 50명 정도 한국 부정선거 조사단을 지금 꾸리고 있고요. 전문가, 일반, 해외 파트로 나눠가지고 지금 그렇게 꾸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측의 도움을 지금 요청한 상태고 올해도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파견을 요청을 해서 한국 지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것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 모집 공고는 이미 냈고 어제까지 51명의 이력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또 2차 지원을 받자라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전문가 영역이나 일단 외교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소수가 필요할 수 있어도 다수가 필요한 또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를 미국과 함께 밝히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유의 혁신 홈페이지에 있는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가입 신청을 구비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위해서 저만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법정에서 또 다른 선상에서 열심히 싸우는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의 꿈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되면 우리 아이가 그런 꿈을 꾸게 못 됩니다. 지금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한다. 지금 그들이 가장 약할 때 싸워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싸우기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포기해버리면 나중에는 싸우고자 하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황은 정말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순간이 곧 볕이 뜰 순간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볕이 뜨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할 때 음모론이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매도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또 미국에까지 한국의 부정선거의 진실을 많이 알렸고 또 그 도움의 손길들도 곳곳에 이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동이 튼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잘 극복을 하면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서 함께 싸우면 좋겠습니다.